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있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숙군에서 구원받는 이승만 박사가 사면시켜준 3.1절에서 사면시켜준,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사형 선고는 안 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고, 무기징역이 왜 무서운 거 아니? 무기징역 받고 그 다음 해에 유교가 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교가 나자마자 형무소에 있는 숙군에 관련된 사람은 형량이 1개월 남았든 2개월 남았든 어떻게 다 사형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감옥에 있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고 10년형을 받고 5년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자기의 청년 시절, 자기도 대역죄로 엮여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하면서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유일하게 살려준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구명 역사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정희 청년이 유교를 통해서 군인 천재로 전쟁 영웅으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세요. 첫 번째 사진. 자,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이제 오게 되냐면, 자, 6.25가 났죠. 6.25가 났을 때 박정희 청년은 문관으로 전투정보과에 근무하면서 놀라운 거는 북한의 남침 상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서를 다 올렸던 그런 아주 군사 천재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기일 때문에 그 전에에 그 숙군 사건에서 어머님 제대로 못 모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제사 일주기로 대구에 내려간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이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열차 타고 올라와서 27일 날 저녁에 육군본부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이제 또 후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전쟁이 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때 종북 좌파 세력들은 다 월북하거나 또 북한에 붙었죠. 그러니까 이 김종필 같이 이제 박정희 문관하고 근무를 했었고, 또 박정희의 조카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야, 과연 박정희도 월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그 숙군 작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호성이는 넘어갔습니다. 송호성이는 그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군 사령관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북계군이 오자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해서 바로 월북해가지고 대우를 받죠. 근데 박정희 문관은 이제 한강을 넘어서 탈출해서 수원 육군본부에 가서, 그때 오히려 김종필이보다 먼저 와서 김종필이를 반가워해 주니까 김종필이도 그때 박정희 이 문관은 전혀 공산주의 관계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25가 일어나서 계속 근무하는데, 여러분 7월 7일 날 유엔군이 이제 유엔에서 조직이 되죠. 그리고 7월 14일 날 이제 콜린스 미 합참 미 육군 참모총장이 유엔기를 메가더 원수에게, 유엔군 사령관에게 증정을 합니다. 그날 이승만 박사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시 작전권을 메가더 사령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시 작전권 가지고 종북 좌파가 여러 가지로 떠버리는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그 지식인들이 생각하면, 자, 제가 쉬운 예를 들을게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감비아 외교를 많이 했죠. 아프리카 감비아, 아프리카의 후진국 중에 하나. 그래서 아프리카 감비아가 그 내전을 해요, 내전을. 그런데 우리나라 그 지금 최정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최정예 아닙니까? 이 최정예 국군이 감비아 내전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감비아 군대가 전작권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줘야죠. 아니,
창 들고 활 쏘는서 지금 내전하는데 K1 특수부대 소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국군을 걔네들이 어떻게 지휘합니까? 이제 신생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옷도 제대로 없어 일본군이 남겨두고 간 그 쪼가리를 입는 국군이 어떻게 유엔군을 지휘합니까? 당연히 유엔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유엔군의 지휘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전시 작전권을 주면서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첫째,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작전권을 회수한다. 둘째, 편제나 진급이나 이런 행정 모든 거는 우리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씩 별을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30세부터. 그리고 작전을 휘하부대를 작전을 해야 되니까 거의 유엔군과 똑같은 그런 보급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국군은 주먹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유엔군의 작전권 안에 들어가면서 유엔군이 지휘하면서 뭐예요? 미군 시레이션을 먹잖아요. 철모도 제대로 없는데 최첨단 철문을 쓰게 되고 모든 무기와 장비를 다 지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한강의 기적의 핵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작권 바로 를 준 겁니다. 전작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군이 급속하게 미군식 최첨단 시스템과 장비와 모든 것을 갖고 그 에리트 장교들이 메가더의 지휘를 받으면서 미국의 최고 장성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들의 지휘와 행정 시스템과 이런 걸 배우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것을 휴전 이후에는 바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거 다 누가 했어요? 군인 에리트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소령을 정보공으로 복귀시킵니다. 현역으로. 그래, 현역 소령으로 복귀시킨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1년 후에 이제 박정희 의장이 성공을 하고 혁명을 성공을 하고 케네디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케네디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메가더 원수를 만납니다. 근데 메가더 원수가 나의 옛 전우를 만나서 영광이다. 여기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정말 미국의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최고의 그 메가더 원수가 그 당시 소령이었던 박정희를 전우를 만나서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왜 메가더 원수가 그 당시에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갓 소령으로 복귀한 박정희 소령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동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낙동강 방어작전 아시죠? 낙동강 방어작전에 오늘도 달력을 만들면서 어떤 분이 다부동 전투 기념일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다부동 전투, 백선엽 장군이 승리로 이끈 다부동 전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다부동 전적지와 다부동 기념일을 만들자라고 그런 운동까지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다부동 전투의 그 핵심적인 공을 누가 세웠냐? 박정희 소령이 세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950년 8월 21일 날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싸우는 북계군 14단 포병단장 정봉옥 중령이 기순을 해왔습니다. 최고위급 그 당시에 그 북계군 장군이었죠. 포병 중령인 이 중자, 우리말로 한 중령, 이 정봉옥 중령이 기순해 와가지고 이걸 누가 신문했습니까? 당연히 정복과의 박정희 소령이 했죠.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이게 정봉옥 중자고요. 그다음 오른쪽이 바로 1사단 11년 대장 최영희 대령입니다. 여러분 최영희 대령이 기억나세요? 바로 2군 사령관 때 박정희 대통령이 2군 부사령관이 됐을 때 바로 혁명 바로 전 육군 참모총장이 최영희였고 작전
작전 참모부장이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자천돼 가지고 최영희는 이군 사령관이 되고 박정희 소장은 이군 부사령관이 되죠. 이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미 기병 1사단 정보장교에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소령이 그 정봉욱 소자 이 중좌의 그 정보를 입수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니 이군 단장 김무정이가 대구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가지고 대구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기습 포격 작전을 한다고는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바로 유엔군 미군 사령부에다가 이 보고를 해가지고 한 발 먼저 이군 단장 김무정 중정이 대구 초토화 작전 하기 직전에 바로 B-29를 엄청나게 선제 공격해가지고 이 군단을 작사를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사실 이런 대대적인 폭격이 8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초량교회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 초량교회에서 6.25 전장 때 이제 1차 기도회 때 1차 기도회를 해가지고 유엔이 이제 군이 형성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회가 8월 15일 날이었습니다. 왜? 이 낙동강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고 이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행기가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도 애가 태가지고 제2차 기도회를 초량기도회 기도를 했던 거죠. 이 낙동강의 전 전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군의 강력한 공군력으로 북괴군을 폭격하는 건데 비행기가 못 뜨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8월 15일 날 화창해져 가지고 약 300대의 폭격기 그래서 이 초토화 폭격을 했던 거죠.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봉욱 중령이 하는 얘기가 폭격을 하면 뭐예요? 다 위장돼 가지고 위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위협적이긴 했지만 큰 효과를 못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봉욱 중장이 직접 와가지고 지도에다가 포진지가 어디 있는지 여기 과수원에 있고 여기 숲속에 있고 일일이 다 지적해 주니까 날씨가 흐린데도 폭격을 해가지고 작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작전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괴군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봉욱 중장이 와서 북괴군의 편제, 인사, 어떻게 작전하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모든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마산 전투라든지 또 영천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소령을 나의 전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래서 1계급 특진을 하죠. 그래서 소령 복귀 2달 만에 1계급 특진해서 중년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옥천에서도 우리 둥지들이 보셨을 거예요. 9월 15일 날 약혼식 사진이다라고만 기록이 됐는데 9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날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엄청난 군수물자가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참부가 있었고 병참부 내에 이 수송 업무들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수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초로 수송관을 만들었는데 이 수송관이 누굽니까? 박정희 중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최초의 육군 본부에 수송관이 세워지고 초대 수송관이 박정희 중령이었고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2개월 만에 중령으로 특진했고 그래서 또 유경수를 만나서 약혼할 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정일권위는 박정희 이 청년과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 별 2개입니다. 별 2개.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근데 이제 복귀해가지고 소령인데 여러분 말년 소령 같으면은 뭐 그야말로 장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경수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 집안에 정말 장차 영분이 될 이 이경수와 결혼할 수 있었던 계기도 바로 이때부터 박정희는 그야말로 떠오르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장교였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냥 말년 소령이다.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거들떠도 안 보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송관 사진이면 그러니까 헌병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사진 봤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1년 만에. 그래서 49년 4월 7일 날 사면받고 있을 때 박정희 청년의 몰골인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어떤 놈에서 1년도 아니죠. 1950년 2월 7일 날 이 같이 동거하던 이열란이가 또 가출을 합니다. 가출까지 합니다. 그런 자기는 원산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는데 자기 애인이 이런 숙군 사건으로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열란이가 2월 7일 날 또 가출까지 하죠. 그랬는데 6.25를 만나서 복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4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셨어요. 부활이죠. 그래서 이경수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또 중령이 진급되면서 수송관이 되면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별 5개가 육군 중령을 나의 전우를 만나서 영광이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군인 천재로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세요. 물론 이제 살도 좀 찌셨겠지만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죽음에서 부활했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해서 삶은 뭐예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군인 천재가 전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했죠. 서울을 수복하면서 북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 방어에 필요한 최초의 사단이 창설이 되는데 그게 제9사단입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첫 번째 생긴 부대는 사실 11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11사단은 게릴라들을 소탕하기 위한 그런 부대였었고 정식으로 이제 북진을 통해서 수도를 방어할 새로운 정예사단으로 제9사단을 창설하는데 제9사단을 창설하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로 최초의 정예사단 9사단을 창설하면서 당연히 사단장 중에서 제일 촉망받는 장도영 준장이 초대 사단장이 되고 역시 참모장으로는 이제 대령 진급 예정자로 박정희가 초대 참모장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실은 이 부산의 구포의 그 신병훈련소를 마치는 그런 같은 비슷한 날짜의 사진인데 제가 이 과천 청계산에서 그 당시에 9사단 창설식이 있었는데 그 사단을 도저히 못 찾고 그래서 비슷한 사진인 구했습니다. 그래서 9사단 초대 참모장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12월 12일 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2.12 사태 대한민국의 12.12 사태는 사실 이날입니다. 바로 군인 전체 박정희와 또 정말 현모양처의 모범이 된 국모가 될 유용수 여사가 결혼하는 날이 12.12 진정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948년 12월 12일 유엔 인준을 받은 날입니다. 사실 이날이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8.15 해방, 8.15 건국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언제? 유엔의 인준을 받은 12월 12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방문했는데도 태극기를 들고 가잖아요. 태극기를 개양을 못해요. 왜? 인준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종이 태극기까지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축복, 이승만 박사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 천재와 유경수 영부인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이제 신부 측 하객이 모인 사진이거든요. 당연히 전쟁통인이 신부 측 하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계수 여동생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장교 송재천이 바로 중매슨 장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투정보과장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 송재천 중위가 대구사범학교 1년 후배고 또 옥천에서 농업학교 교사하다가 늦게 장교가 돼서 들어왔고 또 유경수 여사의 이종 육촌 매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경수 영부인의 이모의 사촌이죠. 그래서 송재천 중위가 중매를 섰기 때문에 신부 측에 들러리를 쓴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이 바로 한무엽대이라고 이분이 같이 정봉욱 대자의 포로신문관을 했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정보장교까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부 측 하객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신랑 측 하객들하고 찍는데 역시 신랑 측 하객들은 다 군인이죠. 군인들이 많죠. 신랑 측 하객인데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분이 바로 이분이 군수참모 김재춘 소령입니다. 혁명의 동지까지 하고 중앙정보부 부장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좀 누군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12.12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례를 쓴 분이 유명한 대구시장 허억이라는 분이 주례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실수를 하죠. 이름만 보고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을 한다 가지고 막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제 그 유머로서 하시지만 근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농담을 잘 안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하는 농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때의 에피소드,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가끔 이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사단 참모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정선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첫 번째 공적이 바로 북계군 14단 게릴라부를 토벌하는 공적을 또 구사단 참모장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이제 현리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아가지고 구사단 정도가 아니라 상군단 자체가 거의 괴멸 상태로 이제 그 패배를 하는 그러한 절치점이 위기였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마침 5월 10일 날 박정희 참모장은 병가를 내 가지고 대구에 가 있는 바람에 화를 면했죠. 만약에 그때 참모장으로 현리전투에 있었으면 포로가 될 수 있었고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사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월 22일 날 현리전투에서 패배해서 구사단이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되고 유명한 정보장교이기 때문에 25일 날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있죠. 그래서 뭐 이때부터는 뭐 그냥 형님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이제 HI 북쪽을 들락하는 HI 부대장 이승철 제대가 있고 그리고 정보국장 김종평 준장이 있고 또 전재구 대위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구사단 참모장으로 북계군 14단 게릴라 부대를 괴멸을 시켰지만, 그러나 현리 전투에서 구사단이 해체가 되는데 참 하늘의 은혜와 같이 마침 병가로 있는 사이에 화를 면했고, 또 놀라운 것은 이때 유경수 영부인이 뱃속에 박근혜 영예를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5월달 상덕동에서 신혼생활을 하시면서 잉태하게 됩니다. 자, 벤프리트, 이때 이제 벤프리트 장군과 박정희 이 군인 엘리트와의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사과를 드려야 될 건 뭐냐면, 무슨 인관이 1951년 9월 14일 날 연천에서 캠프 예슬린에서 구사단이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완편 정예사단으로 새롭게 재창설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사단이 다시금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이제 도와주는데, 엄청나게 도와주죠.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이 뭔고 하니 미국식 완편 정예사단으로 구사단을 재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식 완편사단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지 특집으로 이 사진이 제가 한 100장 정도 수집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가지고 1시간 강의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때 제가 그 당시 모르고, 그 당시 구사단장이 박병권 준장이라는 건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박정희 참모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참모장으로 그동안 잘못 알고 강의한 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때 이승만 박사가 연설한 게 바로 우리 한국인은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미국식 완편 구사단을 만들면 최고 정예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캔도 스피릿이 이때 나오고요. 여러분, 또 이 캔도는 미국 제3사단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캔도, 그래서 철모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이젠하워가 방문할 때 어딜 방문해요? 3사단을 방문하죠. 왜? 3사단 대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캔도 스피릿. 그래서 역시 구사단의 초대 참모장인 박정희 대통령도 이 구사단의 재창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백마부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캔도 리더십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천에서 이제 구사단, 요게 이제 박병권 장군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많이 좀 닮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16 혁명 당시에 군인 엘리트로서 혁명 지도자로 3분이 추앙을 받는데, 박병권 소장, 박정희 소장, 그리고 이알림 중장이죠.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 이 박병권 장군인데, 우리 이제 벤프리트 대장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집부에서 연설하는 장면이고, 이때 연설이 바로 위켄드, 우리는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다 듣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화동에게 선물을 이제 꽃을 받는 장면인데, 나중에 제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현진 참모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진 참모장이고, 재창실 때는 이현진 참모장이고 박병권 준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철모, 이게 바로 백마부대가 되기 전에 구사단 마크입니다. 예, 구사단 마크가 철모에 써 있죠.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있어요. 제가 이때 화동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캐나다에 이민했던, 지금 한 70세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요때가 한 5살, 6살 때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6세, 7세가 됐죠? 이분이 연락을 왔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때 화동을 준 김영미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해 있고 캐나다에서 국악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또 생생하게 기억해 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연천 전방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미군 야크기가 와가지고 기총수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벤프리트하고 이승만 박사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막 북계군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총소리가 나니까 무서웠는데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현장에 있던 분을 제가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최정예 부대로 창설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2년도 10월 달에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 구사단이 중공군을 착살내지 않습니까? 박살내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 그때 이 구사단 30년 대장이 이믹슨 대령인데 이믹슨 대령 누구예요? 제가 강의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조선경비사관학교 애국가 사저 쓸 때 옆에서 컨닝한 게 누구예요? 이믹슨 생도였잖아요. 근데 이 이믹슨 대령이 연대장이 돼가지고 백마고지의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그 아주 포격으로 펴와야 된 그 모습이 백마의 모습과 같다라고 한 분이 이믹슨 대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마고지 전투가 되고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백마부대라고 하자. 그래서 백마부대의 명칭을 주게 되므로 1년 만에 이 구사단 마크가 요 마크에서 백마의 마크로 바뀌고 또 백마부대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는 거지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네요. 유학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유학까지 못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벤프리트 장군. 자, 박정희 이제 정보사령관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구사단, 이 구사단의 핵심의 무언가하니 미국식 일개 포병 대대가 포병이 증설된 완편사단이 바로 구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작업이 뭔고 하니 이제 포병 여단을 만들어서 일개 군단에 하나씩 배속하는 이제 제2군단을 재창설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포병 프로그램으로 박정희가 이제 최고의 이제 포병 장군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프리트 사령관하고 박정희 포병 대령하고 이제 만남이 있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도 장군도 진급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벤프리트 대장도 진급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사건인데 벤프리트가 소령 때 미국의 유명한 마샬이 대령 때 보병학교장이었는데 그때 술 먹고 사고 친 그 장교 이름이 벤프리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벤프리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샬이 육군 참모총장이 될 때 벤프리트 대령이 최고의 아이젠하워와 동기생으로 최고의 장교인데 장군 진급만 올라가면 마샬이 이놈 음주 벤프리트 안 돼. 그래가지고요 대령만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프리트도 참 훌륭한 게 그렇게 진급이 느려하게 되는데도 참고 인내한 거예요. 물론 아이젠하워도 그랬죠. 아이젠하워는 소령만 18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벤프리트가 그러한 그 진급이 느리게 되고 자기 동기생들은 다 아이젠하워는 별 4개가 되고 또 자기 리치웨이는 소장이 되고 하는데 이유도 불문하고 계속 진급이 떨어지는 말년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가 언제 이 사실이 밝게 되느냐? 아이젠하워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이젠하워가 마샬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육군 대장이 되면서 지중해 작전 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해 작전 사령관이 되니까 이제 참모총장 마샬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아이젠하워가 내 동기생 벤프리트가 굉장히 유능한데 왜 이렇게 진급이 떨어지느냐? 그랬더니 마샬이 그 벤프리트 걔 말이야 내가 보병학교 대령 때 보니까 술 먹고 아주 행실이 나쁜 그런 애라 내가 진급을 안 시켰다 했더니 벤프리트는 술을 못합니다. 술을 못해?
벤프리트는 술을 못하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유능한 장교입니다. 그때 마샬이 오해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1년마다 별을 달게 되죠. 그러니까 벤프리트와 박정희의 또 이 운명이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벤프리트도 또 포병장교고 또 국군의 증강의 핵심은 포병의 포병의 현대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벤프리트와 박정희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시간이 넘게 이렇게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유학까지 가려고 했더니 못 갔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벤프리트와 박정희 이 포병 천재와의 어떻게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전개될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